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구체적인 형태를 실현시키는 상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을 형성하는 주축은 상인이 되죠.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요. 시장을 이루는 상인의 삶을 살펴봐야 되겠죠. 상인 역시 처음부터 상인은 아니었고 농부였다. 상인의 집안은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상인의 가족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상인 가족은 여행을 좋아했고 다른 동네로 여행을 다니곤 하였다. 다른 동네에 머물며 색다른 풍경을 보고 색다른 관습을 접하며 색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즐겼다. 그런 이유로 다른 동네 사정을 잘 알았다. 그렇겠죠. 동네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돌로 만든 농기구로 쌀로 농사를 지었고 사냥을 통해 고기를 얻었다. 장인이 철로 만든 농기구를 만들어 쌀 수확량을 크게 늘리자 그런 사정을 다른 동네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 동네 이야기도 하겠죠. 또한 목축업자가 소고기를 쌀과 교환해 주어 농부들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쌀 농사에 전념하여 쌀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재미나게 듣겠죠. 없던 일을 알려주면 많은 이들이 재미있게 들었는데 특히 철로 된 농기구에 관심이 많았다.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죠. 수확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실제로 들렀던 한 동네에서 3명은 농기구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장인에게 4kg의 장인 농기구를 4kg으로 교환한다 했죠. 쌀로 4kg의 쌀로 농기구를 사서 4kg의 쌀과 교환하려 하다가 6kg을 쌀과 교환하기로 결심했다. 낭기라 하죠. 사람들은 뭔가 수고를 하면 일이잖아요. 자기네 동네에 가서 농기구를 사서 다른 동네에 파는 것도 일이죠. 운송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6kg 쌀과 교환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이죠. 40kg의 쌀을 생산하더라도 솔로 된 농기구를 얻어 농사 지으면 60kg의 쌀을 수확하게 된다. 그래, 자기 동네를 통해서 확인했죠. 따라서 철로 된 농기구를 6kg과 교환하더라도 54kg의 쌀을 얻게 되니 교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6kg의 농기구를 6kg의 쌀을 농기구와 교환하더라도 14kg을 더 얻게 되니까 40kg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단 한 개인에게 충분한 쌀 소비량은 50kg이기에 6kg의 쌀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은 40kg의 쌀을 생산하는 농부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렇죠. 4kg 정도는 자기 동네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6kg이 과연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상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선 철로 된 농기구를 4kg의 쌀과 교환한 뒤 나머지 2kg은 수확 시점에 받으면 된다고 결정했다. 일종의 외상거래를 허용한 셈이다. 그 뒤에 봐도 되니까. 그래요. 철로 된 농기구는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철로 된 농기구로 효과를 보니는 다시 구매해야 하니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시 구매해야 되는데 떼먹을 수는 없죠. 그럼 교환 안 하려 하겠죠. 근데 철로 된 농기구 꼭 구매해야 한다. 그러면 떼먹지 못하죠.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판매하는 일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상인은 장인을 찾아가 철로 된 농기구 3개를 쌀과 교환한 뒤 다른 동네에 가서 철로 된 농기구를 개당 6kg과 교환하였다. 4kg에 사서 6kg 교환했으니까 2kg 이득이 생겼죠. 이처럼 철로 된 농기구를 얻고자 하는 동네는 4동네가 있었는데 모두 상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있던 동네였다.
상인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행을 가려면 직접 걸어가야 했고, 그래요. 마땅한 교통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주변 동네로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그 교통수단이 그래요. 한반도시도 발전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말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몇백 년 전에 대부분 다 걸어 다니면서, 상인도 있었죠. 걸어 다니면서 상거래를 했죠. 보부상이라고 하잖아요. 보부상. 이처럼 철로된 농기구를 얻고자 하는 동네는 네 동네가 있었는데 모두 상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있던 동네였다. 네 동네가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인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행을 가려면 직접 걸어가야 했고, 걸어가야 했고 마땅한 교통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주변 동네로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12명의 다른 동네 주민들과 거래를 했다. 한 동네에 3명이 농기구를, 철로된 농기구를 이제 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확 시점이 되고 철로된 농기구를 얻은 이들이 수확량은 50% 증가했다. 그러자 다른 동네 농부들 모두 철로된 농기구를 요구하였다. 직접 확인했으니까 구하려 하겠죠. 당연히 50%나 증가하는데, 결과적으로 200명 정도의 농부들이 철로된 농기구와 6kg의 쌀과 교환하고자 했다. 앞에서 한 동네에는 50명의 농부가 있댔죠.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외상을 해주었지만 이제 굳이 외상해줄 이유는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막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굳이 외상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기 싫으면 사지 마라 해도 사는 거죠. 하지만 농기구를 어떤 식으로 운반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죠. 철로된 농기구를 운반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동네 50명이라도 50개의 철로된 농기구를 운반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철로된 농기구는 대여섯 개도 제법 무거웠다. 당장 사람을 고용할 정도의 비축될 사람은 없었다. 그때 목축업자의 개가 끌던 수레가 떠올랐고, 앞에서 금융업자를 찾아갈 때 개가 끌던 수레가 있다 했죠. 운송수단이 필요한 상인은 목축업자를 찾아갔다. 그렇죠. 자기는 없으니까 목축업자에게 수레와 개를 팔아라 라고 했더니 개는 팔 수 없어. 나는 산짐승을 판매하지 않소 라고 말했다. 그렇죠. 처음 목축에 성공한 이는 산짐승을 안 팔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크게 이익을 얻는 이는. 산짐승을 팔면 다른 사람들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상인의 동네에서는 화폐가 거래되기 때문에 판매와 구매의 개념이 생겼다. 판매자 소라는 거는 좀 물물 교환하는 곳에서는 없는 말이죠. 화폐가 유통되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화폐를 받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로 규정되고, 그렇죠. 화폐를 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행위는 구매로 규정된다. 판매와 구매는 화폐가 유통되어야지 비로소 생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일단 수레와 개들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판매하자니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레와 개를 이끄는 역할은 목축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맡아서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운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사용하는데 3kg의 쌀을 대가로 목축업자에게 지불해야 했다. 그렇죠. 사람을 쓰고 수레와 개들을 이용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운송수단을 이용하니까. 한 동네를 들렀다 오면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총 24kg의 쌀을 목축업자에게 지불해야 했고, 목축업자는 이제 운송업자를 겸하게 되었다. 8일이 필요하니까 한 동네 이틀씩 24kg이 되는 거죠. 다른 동네의 200명의 농부들이 철로된 농기구를 쌀과 교환하면서 상인은 1200kg의 쌀을 얻었다. 6kg에 파니까. 근데 1200kg이 다 자기의 소득이 되진 않죠. 농기구를 사야 되니까 4kg에 사야 되죠. 장인에게서. 이 중
800kg의 쌀은 농기구가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24kg의 쌀은 운송료로 지급되었다. 그래야 농부는 376kg의 쌀을 농사일 없이 농사 짓지 않고 얻게 되었고 그래요. 더 이상 힘들게 농사일 없이 얻게 되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힘들게 농사 지을 필요가 없게 되어 전문 상인으로 거듭났다. 그렇죠. 376kg 얻으니까 그래요. 8일 동안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상거래를 찾겠죠. 상인의 행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풍요로워진 다른 동네 주민들이 더 이상 사양하려 하지 않았고 고기를 쌀과의 교환을 통해서 얻으려 했다. 그 사양은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죠.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사양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풍요로워진 상태에서는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지면 사냥 안 하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고기를 5kg의 쌀과 교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요. 상인의 동네에서 3kg의 소고기는 3kg의 쌀과 교환되니 상인은 목축업자에게 3kg의 쌀을 지불하더라도 2kg의 쌀이 남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동네 주민이 800명 정도 되니 농부 200명이고 4인 기준이면 800명 되죠. 800명 정도 되니 1600kg의 쌀을 이익으로 얻게 된다. 그렇죠. 1600kg의 쌀이 그렇죠. 6kg 5kg니까 2kg가 남으니까 1600kg이죠. 3kg은 목축업자에게 지불하고 5kg 받아서 그래요. 물론 1600kg의 쌀이 고스란히 상인의 소득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그렇죠. 자기가 서로 기르는 건 아니니까 목축업자와 운송료 협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목축업자계 운송업자와 한 달에 30kg의 쌀을 지불하고 개화 수레를 대여하기로 했다. 이제는 하루에 3kg인데 그냥 한 달 동안 대여해주고 30kg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목축업자계 운송업자와 한 달에 30kg의 쌀을 업자와 한 달에 30kg의 쌀을 지불하고 개화 수레를 대여하기로 했다. 업자 운송업자에게죠 이제. 그래요. 결과적으로 상인은 1년에 1240kg의 쌀을 추가적으로 얻게 되었고 운송료를 빼는 거죠. 이익에서 목축업자는 운송료 포함 2760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추가로 이렇게 상인이 사갔으니까 2400kg의 소고기를 그래요. 또 운송료도 얻게 됐죠. 합쳐서 2760kg이 되는 거예요. 상인은 다른 동네에서 농기구와 소고기를 보관하며 쌀과 교환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러한 장소를 관리할 직원이 필요했다. 그렇죠. 이제 소고기는 늘 파는 거니까 그래요. 뭐 보관 장소도 필요하고 판매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농기구도 판매하기 쉬워지고 상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동네마다 상점을 만들었고 1년에 100kg의 쌀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4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그래요. 자기 동네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동네 주민을 쓸 수도 있겠죠. 직업이 창출되는 거죠. 다른 동네도 좋은 영향을 미쳤죠. 아무래도 다른 동네 주민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지잖아요. 자기 동네에 다 살려고 할 테니까. 직업도 만들어주고 생산량도 늘리고 풍요롭게 하는데 역할을 했죠. 상인이. 결과적으로 상인은 근데 그 다른 동네만 풍요롭게 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떤가요? 자기 동네도 굉장히 풍요롭게 되는 거죠. 많은 쌀들이 유입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인은 농기구와 교환하여 얻은 쌀 376kg과 소고기를 쌀과 교환하여 얻은 쌀 840kg을
합쳐 1년에 1216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1240kg 쌀을 얻었는데 우선료를 지불하고 직원 4명을 고용했으니까 한 명당 100kg 지불하고 840kg이죠. 합치면 1216kg의 쌀을 얻게 된 셈이죠. 그래요. 한편 상인과 목축업자는 정신이 없었다. 큰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에 상인과 거래하였지만 기존의 사업장 규모로는 공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갑자기 상인이 자기 동네에 4배의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상인만 큰 이득이 생긴 게 아니죠. 장인과 목축업자도 크게 이익을 얻게 됐죠. 근데 공급량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장인과 목축업자는 사업장 규모를 4배로 늘리기로 하였다. 장인이 사업장 규모를 늘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장이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직원 고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4명을 고용하더라도 400kg의 쌀을 얻기 때문이다. 그 장인 같은 경우는 800kg 쌀을 얻죠. 200개 팔아서. 직원 고용하더라도 400kg을 얻잖아요. 예전에 한 200kg 정도 얻었는데 400kg 쌀을 얻으면 3배로 증가하니까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목축업자에게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현 시대에서는 가둬서 키우면 그렇게 넓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방목을 한 거죠. 그래야 목축업자는 이용 가능한 동네들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소를 목축하기 시작했다. 실상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많았고 토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개척하여 사용하고 동네 주민들이 인정하면 그 토지는 사용하는 이의 소유로 인식되었다. 그래요. 뭐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인식되기 이전에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면 그 사람 것으로 인정하겠죠. 그래요. 하지만 100헥타르에 해당하는 광대한 토지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 것이라고 하니 이용하지 않고 버려진 땅이라고는 하지만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유용하게 이용한다지만 100헥타르면 한 30만 2,500평 되죠. 한국인들은 평으로 잘 이해하니까 쉽게 이해하니까. 그래요. 언젠가는 버려졌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하여 동네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조건부로 100헥타르의 토지를 목축업자의 토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조건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상 이 동네에서 농경지로 개간될 수 있는 강 주변에 개발되지 않은 땅이 제법 많았는데 투입될 인원이 없어 투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사 일이 힘드니까 농경지를 개척할 농경지를 만들 여력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목축업자가 매년 1000kg의 쌀을 투입하여 개간하기로 하고 개간된 땅은 농부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였다. 개간되지 않은 여러 일들이 필요하죠. 뭐 둑도 쌓을 수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저수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 고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1000kg 쌀을 투입하면 농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관심 없는 땅이고 농경지를 개간해 공짜로 제공한다고 하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또한 목축업자는 사업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결과 직원 수는 5명이 되었다. 그냥 5명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는 거죠. 금융업자 역시 정신이 없었다. 금융업자는 왜 정신이 없을까요? 대규모 쌀이 다른 동네로부터 유입이 되죠. 그러면 비축하려 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얻기 위해서. 총 6,200kg의 쌀이 다른 동네로부터 유입이 되죠. 금융업자 역시 정신이 없었다. 갑자기 6,200kg의 쌀을 목축업자와 장인, 상인이 맡기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많은 쌀을 대여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금융업자는 다른 동네의 지점을 두어 추가로 유입된 쌀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동네에 한 명씩 4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생산물을 너무 딴 것 같다. 야, 만들다 말았죠. 다음에 만들기도 하고. 금융업이 이익을 얻는다. 뭐 그래요. 예금이자 대출이자 차이가 크면 이제 이익을 얻겠죠. 근데 어떤가요? 또 다른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죠. 다른 산업으로부터 현실은 화폐죠. 많은 화폐가 유입이 되면 예대 차이가 감소하더라도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대여하는 화폐가 훨씬 많아지니까. 그래요. 딱 금융업만 보면 당연히 이제 예대 차이가 크지길 원하겠지만 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다른 산업들이 크게 발전하여 보다 큰 소득을 얻으면 그래요. 예대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금융업의 발전은 어떤가요? 금융업이 발달된 곳은 다른 산업 역시 크게 발전한 것이죠. 그것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